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네, 이번 주 9월 잘 마무리하는 주간이고 또 이제 10월 시작한 이후에는 우리나라와 아시아 증시에서 좀 중국 증시가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번 주를 잘 하다 보면은 한 주간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주 후반이 좀 쉽지 않았었는데요. 나흘 만에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의회에 관련된 셧다운 뉴스가 좀 팔로우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 지표가 금요일 밤에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석 연휴에 들어가겠죠. 그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미 증시를 통한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아시아 증시에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이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번 주에 앞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번 주를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분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월요일에 항상 모시는 분이죠. SK증권 조중기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또 오는 날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왔는데 오늘은 옥 반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연휴라서 하루 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올 때 마음가짐을 일단 옥 반장님 안 계시니까 네. 내가 2배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음 주도 안 하니까 2배로 더 열심히 해서 4배로 열심히 네 배로? 하겠다 오늘 이렇게 마음을 이해 가지고 제곱으로? 네, 이해 제곱으로. 네. 그래서 4배 농축해서 말씀을 좀 더 쓸모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드리려고 네, 합니다. 약간 레버리지 ETF 느낌이네요. 네, 쓸모 없어 진짜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도 많이 내려놓고 오셨죠? 오늘은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다 내려놓고 네네.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옥 반장님이 되게 기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옥동이 분들께 내려놓은 모습들 쫙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영앤 스마트 그리고 핸섬한 조중기 연구원님과 함께 미주픽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나스닥과 S&P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불이 들어왔고요. 나스닥 선물 0.6% 이상 상승하면서 151포인트 이상 지금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4,87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선물 역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0.51% 상승하면서 34포인트 상승한 6,73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온기가 오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기 앞서서 선물 시장에 더욱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의 견조함 거기에 대조적으로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녹아지면서 기업들의 본연의 힘에 좀 더 포커싱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미 증시 긍정적인 흐름들 기대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주에 쉽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옥동이 분들께서 여차저차 하셔서 금요일은 그래도 반전의 흐름들을 목도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옥동이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인사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땅베니님 그리고 박진선님 항상 우리 옥동이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페이퍼님이 이렇게 환영의 안녕 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도 많은 우리 옥동이 분들 함께 해주시면서 옥 반장님의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옥동이 분들께서 채워주시면 정말 좋은 방송으로 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이슈픽으로 본격적인 오늘의 미주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M7입니다. 네, 지난 3년간 AI 투자 흐름을 이끌어온 M7. 하지만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죠. M7이 더 이상 AI 트렌드를 온전히 대표하기는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7 내에서도 엔비디아, 알파벳 등은 올해 주가 상승률이 20에서 30% 달하지만 애플, 테슬라처럼 상대적으로 부진한 종목도 있어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대신 M7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브로드컴, 오라클,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새로운 AI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M7 대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으로만 구성된 팹4나 M7에서 브로드컴을 추가한 엘리트 8 같은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AI 스토리가 변화하고 있죠. 누가 새로운 승자가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중계연구원님. 네. M7 우리 되게 익숙하지만 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나온 것도 사실 몇 년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 황야의 7인이라는 서부의 영화 제목을 차용해서 네.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종목을 이제 했죠. 아까 우리가 언급한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이렇게 쫙 모아놨는데 최근에 조금 시들시들한 것도 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중계영원이 나오실 때마다 얘기했던 테슬라 지금은 탁 올라왔지만 사실 미주픽 시작할 때는 긴가민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분명히 있었고요. 애플은 아이폰 17이 사실 잘 나가고 있어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지만 과거의 그 AI 시대 이전에 혁신의 그 아이콘이었던 느낌이 조금 퇴색된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카고 옵션 거래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보는 곳인데 M7에 브로드컴, 팔란티어, AMD를 추가해서 CBOE 매그니피센트 10 지수의 기반의 파생 상품 출시를 하면서 시장 대비를 공식화했습니다. M7을 넘어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매그니피센트 10에 요즘에 정말 핫한 오라클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네. 네, AMD는 들어가 있고.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뭐 종목을 넣고 빼고 하는 거는 네. 이 만드는 분들의 재량이 아무래도 좀 전적으로 달려 있기는 한데 네. 일단은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네네. 다 1번일 것 같고요. 옛날에 팽 기억나실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전에 있던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묶어서 팽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지금 전에는 제가 알기로 TGI 프라이데이라고 TGIF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십몇 년 전에. 네. 네. 그래서 가장 최근 거에는 사실 넷플릭스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쫓겨났죠. 나머지는 이제 좀 건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사실 흐름이 항상 똑같지는 않잖아요. 뭐 넷플릭스는 네. 진짜 이게 좀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완전히 그냥 침투가 다 됐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에서는 그게 팽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확장성, 네.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 다른 것들보단 매력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네. 어쨌든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건 AI 시대에 맞춰서 발맞춰서 하는 네. 제일 좋은 7개 종목을 골랐다면은 네. 아무래도 뭐 넷플릭스가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사실 AI랑 엄청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엔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이렇게 지수를 만든다는 건 뭐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거래를 할 때 이거를 바스켓화 시킨다면은 네.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네. 없고요. 그래서 이 시카고 거래소에서 만든 것 같은 경우에도 브로드컴, 팔란티어, AMD를 네.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아직은 뭐 초기니까 사실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만약에 지나면서 이걸 가지고 뭐 해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바스켓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더 세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지수가 일단-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대해서의 집중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ETF랑 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이라던가 원자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ETF가 사실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산다는 건 사실 뭐 종목이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보통 테마에 그냥 투자하는 네,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10개를 그냥 테마로 생각을 하고 사는
이제 매수세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패시브 자금이 지금 많이 중요해진 시대니까 네.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포함된 종목군들한테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기연구원님은 M7이 좋은 것 같으세요? M10이 좋은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은 10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어쨌든 올해는 사실 여기 있는 브로드컴이나 팔란티어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가 너무 거론이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추가를 한다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서도 있지만 당장 좋으니까 추가하는 것도 분명히 네.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애써 외면할 필요까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최근에는 이제 오라클이 엄청 이제 확장이 되고 뭐 마벨,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거기에다 이제 또 마이크론 메이드 인 USA로서 그 독보적인 입장. AMD는 사실 항상 예전 CPU부터 GPU까지 항상 생존해 있는 기업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뭐 사실 이런 것도 AI 적용한 기업들도 막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AI 혁명에 있어서 진정한 수혜자는 누가 될까? 이게 제일 키 포인트거든요. 네. 그 말이죠. 뭐가 제일 많이 오를까? 수혜자 나중에 되더라도 네. 그거 알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네. 이게 대다수 투자자들의 마음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알고 싶은데 AI 생태계가 너무 확장이 빠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M7으로 했는데 지금도 중기용어에 M7. M7이 좀 나은 것 같다라고 한 거는 이 브로드컴, 팔란티아, AMD를 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오라클 빠져 있다라고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뭐 엄청나게 요즘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의 이슈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필수와 정말 그 생태계의 핵심 코어 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미리 좀 예상해 본다라면은 감히 꼽는다라면은 탑픽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히 꼽는다면 사실 저는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 네. 완전 탑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컴퓨터가 처음에 깔릴 때라든가 인터넷 처음 깔릴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SNS나 클라우드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선두로 나와서 치고 가는 게 기업이 항상 있잖아요. 선두로 나오는 애들. 그렇죠. 그런 곳이 최종 승자가 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아, 맞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AI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돈은 많이 벌겠지만 진짜 최종 찐 승자는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옛날에 처음 PC 보급될 때 원래 IBM이 컴퓨터를 뭐 만들었다? 뭐 이거 제가 아는 게 맞나요? 그랬는데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완전 맞습니다. 다 역전당했잖아요. 네. 그 지금도 챗GPT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밖에 없겠지 했지만 지금 이것저것 다 만들어지고 챗GPT만 쓰는 사람 이제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곳에 분명히 지점이 개발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 승자 진짜 제일 많이 오르는 데는 거기가 될 거긴 한데 근데 뭐 저도 그 의견에 크게 동의 안 하는 바는 아닌데 그러면 모르는 건 투자를 못 하잖아요. 맞아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투자. 선택지 내에서 제일 편한 거는 어쨌든 종목 베이스로 가면은 틀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으로 가면은 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스켓으로 가던가 생태계에다가 애초에 그냥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면은 흐름에 이제 업사이드는 하나 찝어서 맞추면 그걸 이길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바스켓만 맞추는 게 사실 더 쉽긴 하고 그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변동성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어쨌든 많이는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벌긴 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ETF로 투자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생태계에다 투자한다면 당연히 뭐 AI 전반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I 반도체에다가 투자할 수 있긴 한데 그냥 AI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애를 저번에 AIQ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제일 속 편하고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고 하는 그런 선택지긴 합니다. 그래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바구니를 안 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구니는 들어야죠. 바구니 들어야죠. 지금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들어오신 연도정님께서 IBM을 무너뜨리려던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를 이용한 빌 게이츠. 이게 과거 한 3, 40년 전에 그 PC 생태계를 네. 잘 보여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만들었다고 끝까지 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네. 가능성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냥 그 같은 뭐 인더스트리나 테마여도 안 좋은 걸 픽하면은 사실 별로 재미없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스켓이라든가 이렇게 에코시스템 전체에 투자를 하는 거로 분명히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하면은 네. 뭐 좋아 보이는 거 종목에 이제 주력으로 가는 건 당연히 괜찮겠지만 그것만 가는 건 또 저는 사실 조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에 투자를 하되 진짜 좋아 보이는 거에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갈 수는 네.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밸런스도 챙기면서 투자의 비중도 좀 조절하는 식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근데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얘기 많이. 너무 시총에서 네. 잘 나가는 기업들의 비중이 커졌다. 네, 맞습니다. 뭐 M7 비중이 얼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3천조 코스피 시대 됐는데 삼전이 500조가 됐고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 비중이 너무 큰데 M7의 OP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15에서 20%로 내년도가 예상이 된대요. 평균 에버리지가. 근데 M7을 제외한 S&P나 뭐 나스닥 기업들의 그 이익 증가율은 10%대 초반. 네. 그러면은 계속 이익 격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 이미 더 사이즈도 큰데. 네네. 바스켓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이 마켓 웨이트를 또 엄청 져버리지 않는 것도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아, 그래서 웨이트를.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수 대비 뭐 네. 결정을 하겠지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절대 수익이란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은 너무 크게 안 터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수 안에서 웨이트 큰 애들을 그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거는 사실 크게 나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장 보고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하지만 그 장 보고 나서 네. 남자들은 보통 한 번에 그냥 막 다 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네네. 편하니까. 네네네. 근데 가끔 또 너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손에 들 수 있을 대로 한 2개, 3개 봉투로 좀 나눠서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바스켓을 딱 메인은 잘 두고 있어야 된다.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모르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비상장 기업, 오픈 AI, 엔스로피, 스페이스X 이런 데들은 아직 상장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점점 이렇게 인프라에서 어플리케이션 산업 전반으로 AI가 다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기업군이 리더 중심으로 좀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뭐 이것도 사실 바스켓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네. 리더 기업군은 점차 재편되는 게 이게 속칭 네. 델놈델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당연히 이 델놈델이라는 거는 네.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하면은 그것만 고른 것보다는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발굴해서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그런 이제 될 놈 될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좀 리더가 아니었다가 리더군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기업들 특징이 진짜 잘 되거나 쫄딱 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투자가 보통 될 가능성이 높긴 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투자하는 거는 뭐 당연히 추천하지만 네. 특정 비중 이상으로는 사실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게 제가 처음에 TGIF에서 네. 팡으로 갔다가 M7 갔다가 M10이나 뭐 펩4나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 시대에 맞춰서 산업이나 기업의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재편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사실 M7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아직까진 보기는 힘들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용어가 나온 거고 네. 사람들이 얘기를 할 뿐이지 사실 사실 요런 단어들을 아직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M7 대신 아예 말을 그러니까 이제 팽 아무도 안 쓰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이게 독점적인 지위를 다시 이런 좀 흐름이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 기업들이 좋은 거는 맞고요. 네. 하지만 이 시간은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결국 빅테크, AI 이 기반으로 네. 산업의 흐름들, 주가의 흐름들, 투자자들의 시선은 당분간 이어진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면 생각-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진정한 승자는 아직 알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할 때 알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네. 결국에는 바스켓이나 테마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담아서 네. 동행을 가자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AI를 예.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지금 네. 바스켓에 있는 애들은 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네. 최근에 M7 중심으로 AI 거품로, 맞아요. 고밸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의구심 이런 것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투자의 흐름 시계를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전략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처음 다루는 이슈픽인데요. 리프트입니다. 리프트와 웨이모가 손을 잡고 내슈빌의 자율주행차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리프트는 웨이모 자율주행차의 차량 유지 보수, 충전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내슈빌 고객들은 리프트 앱은 물론 웨이모 앱을 통해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웨이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점유율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승세가 주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버의 대항마로 리프트를 얘기를 많이 하고 우버는 약간 비싸고 리프트는 조금 더 금액대가 낮은 그런 우리 그런 업체로 이제 알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우버 대비해서 자율주행 경쟁률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웨이모와의 협력을 통해서 타개하려는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웨이모가 구글의 자회사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모빌리티의 새로운 업에 도입되는 기술들을 좀 메이크업을 해줘서 우버와 좀 대등한 입장으로 좀 가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프트가 좀 더 우버 대비 경쟁력 측면에서 좀 떨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웨이모랑 협력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까에는 사실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래요? 게 애초에 우버는 웨이모랑 같이 파트너십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리프트는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버랑 BM이 아예 똑같아요. 리프트랑. 그래서 점유율은 당연히 우버가 훨씬 높고 시총도 수십 배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긍정적인 건 당연히 경쟁력이 없다가 이제 생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실제로 가격이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올해 통째로 놓고 보면은 우버랑 이 리프트랑 주가 상승률이 한 60% 정도로 비슷해요. 네, 지금 리프트가 22달러 정도 합니다. 네. 연고점이 23달러. 근데 리프트가 한 달 동안만 35% 사실 오른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의 반응을 하면서 가격이 오른 거고 네. 근데 연간으로 수익률이 똑같다는 거는 그 전에는 우버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우버는 이미 올라와 있었고 네, 리프트는 최근에 이제 이런 네, 호재들이 겹 호재가 나오면서 따라갔다. 후발주자한테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 반응이 있었지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버가 더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는 같고요. 결국에는 이익 및 현금 창출력이 우버가 훨씬 월등하다라는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굳이 2위 기업에다가 점수를 크게 줄 만한 포인트가 지금까지는 사실 별로 없었죠. 하는 것도 똑같고 비슷하면 사실 굳이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버가 이제 웨이모랑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따라올 만한 좀 포인트가 생겼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웨이모는 우버랑 계속 하고 있었고 네. 그거를 깨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웨이모는 따로 리프트하고 손을 협업을 네,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뭐 우버랑 하던 걸 뺐고 아예 갔다 하면은 네. 대호재긴 하겠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아, 그래요? 아니다. 그럼 우버가 하던 걸 이제 리프트 따라한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따라가야죠. 아, 여기는 어차피 현금 창출률도 떨어지고 네. 규모도 작고 하니까 착실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미.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신중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협력을 하긴 하는데 웨이모랑 네. 누가 주도할까요? 아, 그러니까요. 저 지금 드는 생각이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러다가 웨이모가 네. 리프트를 잡아먹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웨이모가 주도를 할 수밖에 네. 없죠. 여기는 일단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의존도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리프트 있고 웨이모가 있다면은 리프트는 뭐 너네 뭐 아쉬우면 너네랑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없겠죠. 네. 웨이모는 너네 안 하면 뭐 우버랑 더 하지 뭐 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이모가 더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겠다고 파악을 하고 동서고금을 있습니다. 떠나서 갑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협력을 해서 결국 뭐 돈 잘 벌고 이익 잘 벌어들이고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 가 뭐 될까 말까 이런 식이거든요.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이 그냥 재료상으로 반응이 왔다 뿐이지 이게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할 거고 네. 그거는 뭐 사실 얘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은 사실 신중하게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요? 생각을 그럼 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건가요? 근데 지금 목표 네. 주가가 지금 22달러인데 30달러로 올린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기업용 교통시장 특히 통근에 있어서 우버랑 리프트가 네. 뭐 한 30에서 35% 대형 캘리포니아 주에서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웨이모는 샌프란이나 LA 이런 데서 한 15% 네. 통근 시장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 캘리포니아는 보험법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만약 요금으로 30달러를 내요. 네. 그럼 3분의 1이 보험료로 나간대요. 뭐 굉장히 많이 네, 가잖아요. 10달러가 30달러 중에. 네. 근데 그게 개정이 될 수 있어서 네. 최근에 리프트의 호재로도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버랑 그냥 같은 사업 모델인 거고 네. 올라가는데 우버가 기존 고객들이 훨씬 많고 네. 먼저 선두주자 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3분기, 4분기 향후에 매출에 대한 부분 내년을 봐야 되겠지만 뚜렷하게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은 나오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숫자는 드라마틱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네. 얘기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왔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숫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가이던스는 얘네가 엄청 세게 지르긴 했거든요. 아 리프트가? 네, 네. 이제 실적이 좀 늦게 나와요. 11월 6일에 나올 예정이라서 뭐 이제 11월 6일이면은 이제 9월 말이니까 한 달하고도 조금 넘게 기다려야 되기는 하지만 네.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낙관적으로 좀 가이던스를 이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신감은 내비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아, 연도님께서 리프트 괜찮을 거예요. 가로 열고 전 안 살 거지만 뚜벅이니까요. 뚜벅이 타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리프트나 우버를. 네. 네. 그리고 뭐 웨이모를 웨이모어 유리하지 이렇게 하시고요. 아, 네. 곰곰이님도 다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뭐 사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약간 아직 우리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카카오티나 뭐 온다 택시나 대부분 이제 거의 이제 이 시장이 거의 형성이 완료가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일까요? 미국은 이제 다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제 애드가 되면서 새로운 페이즈가 펼쳐질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경쟁자들이 중국 바이두에서는 아폴로 고 리프트와 협력해서 내년 6월 로보택시 서비스 진출하겠다. 또 우버와 손잡고 아시아 중동에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웨이모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바이두의 아폴로9 같은 네. 경우에는 비슷하긴 한데 스타일이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래요? 일단 기술력 이름이 장난 아닌데요, 아폴로고. 이름은 되게 원대하게 만들어 놓은 네. 것 같은데 일단 기술은 사실 웨이모가 좀 더 앞서 있다고 보통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중국의 특징이 또 있죠. 데이터를 다량으로 빠르게 쌓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네. 이거는 자율주행 입장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냥 뭐 가리지 않고 수집은 가능하지 않아요. 가리지를 않죠. 그래서 물량과 속도가 이제 아폴로9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웨이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 덜 좋겠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자기들이 그냥 하던 데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보통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싼데 물량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서비스에서 정말 특출난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 한 보통은 서비스가 비슷하면 그냥 가격 싼 거를 택하기 마련이라 하면은 당장 이게 뭐 시장이 엄청 개화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봤을 때 분명히 좀 위협 요인이긴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첫 번째 이슈픽은 M7 산업에 대해 얘기했고 두 번째 이제 모빌리티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애드되는 이 우버 리프트를 살펴보고 있는데 M7도 결국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화웨이나 중국의 정말 반도체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와서 젠슨항이 네. 별 기술 격차 안 난다 이렇게 며칠 이번 주말 사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바이두가 이런 식으로 치고 오고 네. 있고 테슬라에 있어서도 경쟁 정말 강력한 경쟁 BYD고 그렇죠. 네. 중국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량과 속도가 네. 뭐 압도적이죠, 사실은. 아니 근데 네. 사실 미국에 이렇게 비비기가 쉽지가 않은데 중국은 그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규제 측면에서도 네. 좀 더 중국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미국은 네. 이제 사실 지킬 거 다 지켜야 되는 측면이 강하다면은 중국은 그런 쪽에서 좀 더 자유롭고 네. 그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히토류 이야기할 때 그렇죠.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비슷할 것 같긴 네. 한데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 확실하게 딱 정하고 추진을 하면은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네. 거치면서 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 쌓는 게 중요한데 데이터 쌓기가 너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이라고 그럼 딱 생각합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결국 미국이 이런 AI 빅테크 산업에서 퍼스트 무버라고 하면은 중국은 약간 진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슈퍼 패스트 팔로워 같거든요. 네. 어떤 그 산업군에서 어떤 입장이 주가 수익률에 있어서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지금도 주가 반응이 이제 한 2023년부터 생각해 보면은 퍼스트 무버들이 주가가 한번 빡 갔고 네. 그 다음에 올해인가요? 딥시크 나왔을 때 네. 이제 슈퍼 패스트 팔로우인 거죠. 그래서 그때도 주가가 완전 뿜었고 네. 지금은 뭐 이제 같이 잘 가고 있는데 네. 이제부터 승자는 또 누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퍼스트 무버가 처음에는 먹는데 네. 패스트 팔로워가 따라와서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시키고 네. 국면마다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AI 같은 네. 신성장 산업에서는 어떤 국면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네. 커지고 있다, 발전한다, 성장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퀘스천 마크인지 라이징 스타인지 캐시카우인지 이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때그때마다 좀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힘들긴 한데 제 생각을 소신껏 말씀을 네. 그때마다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픽 두 번째 리프트까지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이슈픽 가기 전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 어떤 종목에 주로 투자를 하고 계신지 목동이 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하는 서학개미 매수 상위 탑 2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매수 상위 탑 20입니다. 네, 1위는 국건이 다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트마인이고요. 지금 탑 10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순위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11호 바로 새롭게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이라고 한다라면은 3계단씩 오른 코어 위브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그동안의 주가 상승 폭이 좀 제한적이었죠. 그렇지만 아마존이 지난주에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 보여왔었고, 최근에 여기 지금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은 뭐 단시일 내에 등락은 있겠지만 꾸준히 상승 모멘텀을 잃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매수 상위 종목 탑10에 엔비디아가 없다라는 점, 대신 코어이브와 브로드컵 그리고 오라클이 2등까지 치고 올라갔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11위부터 20위까지는 정말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금액 순매수 규모 자체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10위까지 본 것과는 좀 다르게 탑 20 안에서는 샌디스크, 리커전, 그리고 로켓랩, MP 머티리얼즈가 순위가 좀 내려가는 모습들 나왔고, 샌디스크, 리커전, MP 머티리얼즈 지난주에 우리 미주픽 시간에 다뤄봤던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인수 소식이 있었고요. 템퍼스 AI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상당히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손바뀜이 조금 큰 손들이 있긴 한데 서학개미 분들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인텔이 빠방하고 15위로 등장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로빈훈 역시나 최근에 상당히 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시장과 함께 크립토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점유율을 올리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다음은 매수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네, 거래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보유규모 1위 압도적인 잔액을 자랑하듯이 여전히 1위 계속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2위, 3위 엔비디아 아이온큐 국내 투자자분들 상당히 선호하시는데요. 이 두 종목에 합산을 하게 되면은 약 9천억 원이 되는데 테슬라를 이제 훌쩍 넘습니다. 과거 지난주, 지지난주만 보더라도 테슬라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없었는데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마인이 5위에서 한 계단 올라온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065억 원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순매수에서 1위였잖아요. 그만큼 매도보다 매수에 집중적으로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오늘 살펴볼 부분은 먼저 마이크론인데요. 지금 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다 실적들이 고밸류 논란에도 갈 수 있었던 것들은 그 기반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고 네. 그 다음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 조정되고 네.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에 있어서 마이크론 같은 기업은 압도적이고 유일무이한 메이드 인 USA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치고 올라오면서 마이크론이 다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디램이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평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여기서 마이크론도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네. 나왔던 내용들이 좀 주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원래 이 기업이 좀 컨퍼런스 콜 할 때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잘 하는 편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좀 말을 예쁘게 하는 네. 곳이긴 한데, 어떻게 예쁘게 하는데요? 이제 일단 뭐 실적은 이번에 잘 나오긴 했는데 네. 가이던스를 좀 세게 지르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투자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딱 귀가 혹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이던스 말고도 이제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 하면은 공급이 부족할 거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를 거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뭐 당장 끝날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요번에도 똑같이 했고요. 그래서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조금 빠지긴 했어요. 네, 어쨌든. 9월 18일에 170달러 연고점 찍었는데 네. 지난주 종가 160달러 조금 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실적 잘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잘 나왔는데
이전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아, 그 전부터. 그래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뭐 수십 퍼센트, 한 40% 올라 네. 했으니까 가격 부담이 있던 위치에서 뭐 그냥 조정 요인으로 그냥 세론이 조금 나온 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네. 조정폭이 크지는 않고 이런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결국 계속 이런 기대감을 좀 유지하게 해주는 사실 이거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죠. 이거는 결국에 제로섬일 수 있지만 지금의 국면에서는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IR 역량이 되게 뛰어난 기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능력이죠.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라는 거. 컨트롤을 해야죠. 신뢰를 잃지 네.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기업의 실력이 있다. 맞습니다. 라는. 뭐 이제 이렇게 질러놓고 네. 숫자가 이제 쇼크가 나면 그때는 이제 좀 큰일 날 수는 있긴 네. 하겠지만 어쨌든 가이던스를 공격적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그거를 또 달성을 하는 기업이다 하면은 네. 그래도 좀 믿어도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제로섬이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같이 그냥 플러스섬으로 네. 가자 하는 가자. 네, 모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런 AI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계속되고 네. 얘네가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를 꺾거나 이런 거 아니라면 사실 이 펀더라던가 이런 이야기들 쪽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사실 전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이렌이 원래 네. 코인 채굴이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비트마인도 좀 그렇고 뭐 이랬는데 결국엔 이게 데이터 센터의 지금 상승 모멘텀이 완전 분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깔려있던 인프라를 제일 빨리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딴 데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필요한데 바로바로 수급이 바로 꽂히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맞습니다. 되는데 마이크론 투자 전략을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옥동이 분들 중에서 아까 마이크론 IR에 되게 이쁘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연도님께서 중기형도 말씀을 참 이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주셨어요. 네, 또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론은 어떻게 그럼 할까요? 우리 계속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에 네. 뭐 비중 낮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가는 걸로 하면 되나요? 뭐 제가 뭐 반도체 업만 다루는 사람 아니라서 네. 뭐가 더 좋고 나쁘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셋 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메모리 가격도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맨날 가격 때문에 물량 보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맨날 뭐 데이터를. 빠졌습니다 네. 이러다가 가격 오르고 업황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HBM은 그냥 견조한 거고 레거시 반도체까지 돌 것 같다라는 좀 그런 기대까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면 네. 사실 이제는 반영이 이제 조금은 되긴 했겠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사실 이게 결국 사이클이라 하면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중개연구원 저가 이게 기업 베이스보다는 네. 이제 매크로 기준으로 많이 네네. 자산을 보는데 네. 이 결국 수출이 우리나라에 제일 먹고 사는 중요하잖아요. 제가 맨날 봤던 데이터가 한국은행의 에코스 사이트 들어가면은 네. 수출을 금액과 물량 지수로 나누는 게 있고 이게 계단으로 치면 엄청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IT 밑에 반도체가 막 깔려 있어요. 근데 반도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항상 지표가 물량은 반등할 때 올라 있는데 금액이 늦게 반등을 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결국엔 돈으로 꽂혀야 되는데 이 맞아요. 반도체 가격 때문에 네. 물량이 살고 조금 있다 후행적으로 오니까 이 사실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슈퍼 디램 사이클이 찾아와가지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오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 이제 그동안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던 인텔. 인텔이 네네. 지금 뭐 미국이 보조금 주는 대신에 처음에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미국 정부가 9.9%를 가져갔잖아요. 네. 이번 엔비디아가 또 네. 4%대 가져갔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애플, TSMC 등 투자 협력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만 21%. 아까 우리 서학개미보다 인텔을 이제 담기 시작하셨어요. 네. 연초 대비 80%.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진짜 펀더 대비 맞게 오른 걸까? 적절한가? 이런 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옛날에 인텔 그 마크 하나가 정말 스티커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 컴퓨터 사면 절대 안 떼면 네. 안 떼야 되는 게 이제 인텔 스티커였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는 네.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컴퓨터도 라이젠으로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잠깐 딴소리 드린 것 같고 이게 한 달 동안 50% 올랐거든요. 네. 인텔이. 근데 사실 펀더멘털적으로 바뀐 건 사실 없어요. 네, 아직 뭐 돈으로 뭐 이거 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계좌 꽂힌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해주겠다 네. 그리고 투자를 하겠다 이거지. 뭐 이 기업의 경쟁력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한 거는 네.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경쟁력이 생긴 건 사실 아니고 이런 투자를 해준다는 거에 가격 반응이 많이 좀 낮다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럼 투심이 살아났지 아직 실적이나 뭐 어떤 가시적인 네네. 건 아니다. 실적은 사실 심각하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 미국 정부가 외국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뭐 이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름부터. 그렇죠. 맞아요. 네. 인텔이 이거는 호재로 보는 게 맞아요? 일단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네. 이거는 어쨌든 인텔을 살려주겠다고 정부가 네, 너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대주주인데, 명백하죠. 네. 네, 미국이. 네, 인텔 주인님 됐는데 네. 사실 그래서 인텔을 회생시켜주는 전략이 하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다 리쇼어링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 공급망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맞물리면서 사실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안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 반도체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인텔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로 이제 괴롭혀 준다 하면은 네. 이제 경쟁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TSMC도 있고 삼전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근데 네. 얘네가 뭐 엔비디아에도 있고 AMD도 있고 다 뭐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하는데 해외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그러면 들여올 때 관세를 그렇죠. 두드려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생각해보면은 인텔한테 외주를 이제 갑자기 주기 시작하던가 아니면은 미국 안 생산을 하던가인데 그냥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제 인텔한테 주문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가 기업이 진짜 좋아서 수주를 막 따는 게 아니라 이런 트럼프가 이런 몰아붙이는 풍선 효과.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그냥 반사수혜를 정말 세게 보는 기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비님께서 트럼프가 보기에도 인텔이 좀 불쌍했나? 막 하셨는데요. 일단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음 달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잖아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고 호텔 취소하는 거 보니까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압박을. 네, 관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막 몰아붙이고 되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극적인 반전을 좋아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서학개미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론과 인텔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 이슈픽 틱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를 허용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틱톡이 중국 바이트댄스에서 성공적으로 분리했다면서 틱톡 사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이번 딜 완료되면 미국 투자자 지분 80%, 바이트댄스 지분 20% 미만이라고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와 바이트댄스는 아직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분리가 실제 법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도 그렇지만 뭐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잖아요. 요기베라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진짜 명언인 것 같은데 이 인수안에 서명했는데 네. 중국만 이제 동의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이 계속 무슨 돈 얘기를 또 따로 하나 봐요. 네. 딜 던이 될까요? 일단 트럼프 피셜로는 네. 시진핑이랑 통화하면서 동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트럼프는 뭐 하나 있을 때마다 자기 SNS에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네. 확인을 하는데 시진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헐값 말씀하셨는데 가격을 한 3분의 1로 후려치기를 일단 하려고 시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거래 기술 책이 아주 두껍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 가진 회사 입장에서도 이 지분이 20% 언더로 내려간다는 건 사실 네. 이제부터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데 그렇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헐값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에서 장사를 그냥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하면 사실 그게 더 손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벌어서 지분이라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돈을 좀 받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마이웨이군요. 트럼프의 마이웨이인데 그게 통하는 국면이니까 이거는 순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조금이라도 건지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니까 네. 바이트댄스가 지분이 20% 미만 되면 수익은 20%그 지분에 맞춰서 가져가는데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수수료는 별도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또 뭐 이 바이트댄스가 이렇게 수수료는 가져가는데 오라클은 미국 내 이 바이트댄스가 접근한 걸 또 차단하는 역할을 한대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딜이 된다, 딜던이 되면은 결국에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빼고 기업 우리 종목단에서 영향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뭐 종목단에서는 틱톡이 어쨌든 인기가 사실 되게 많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하는 메타나 뭐 유튜브도 이제 유튜브 네. 쇼츠라 어쨌든 숏폼 위주로 간다 하면은 이런 애들은 뭐 스냅챗도 있겠죠. 이런 네. 것들은 틱톡이 아예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악재긴 하겠죠. 일단은 네. 어쨌든 파이가 한정된데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틱톡이 입장에서는 들어오니까. 좀 별로일 것 같고 티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바이트댄스의 오리지널 알고리즘을 그대로 못 쓰게 한다 하면은 이게 어쨌든 노하우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장충동 족발 네. 씨육수 이런 것처럼 손맛이 있는데 네. 그거를 다시 알고리즘을 만든다 하면은 예전 손맛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나올 수가 네.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옛날보다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다 하면은 맞아요.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전통집도 직계로 내려야지 잘 전수가 되지 단계로 가면은 조금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틱톡까지 이슈픽 3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미주픽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앤 스마트 준기연구원님은 다음 주 추석 연휴 관계로 그 다음 주에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